병원 복도에서 기사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새벽 2시 막차. 손잡이를 붙든 채 집을 찾지 못하던 노인 한 명이 있었죠. 그날 밤 기사는 퇴근을 포기하고 새벽 골목 끝까지 노인을 데려다 줬습니다. 그 선택은 어떻게 여기까지 이어졌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빗소리가 버스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유리 너머 세상이 흐릿해졌다,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죠. 2025년 11월, 늦가을 비는 차가웠습니다. 서울 강남 방면 심야버스 7742번. 종점까지 남은 정류장은 3곳. 승객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노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은 앞좌석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고 그 손등엔 푸른 핏줄이 또렷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다음은 신반포역입니다. 기계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백미러로 힐끗 본 기사의 눈에 노인의 옆모습이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 상의는 단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낡아 보였죠. 깃부분이 조금 닳았고 소매 끝이 해졌습니다. 구두는 윤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뒤꿈치가 한쪽만 심하게 닳아 있었어요. 우산은 없었습니다. 비를 맞고 온 듯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버스가 멈췄습니다. 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죠.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다시 봤어요. 손님, 내리실 때 아니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손만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어요. 엔진 소리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은 고속터미널역입니다. 이번엔 노인이 먼저 벨을 눌렀어요. 딸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기사는 속도를 줄였죠. 정류장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노인은 또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손잡이만 더 세게 쥐었어요. 손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기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손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어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그 말끝이 흔들렸어요. 마치 울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종점까지 이제 한 정거장이었죠. 다음은 양재역 종점입니다. 버스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기사는 시동을 끄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걸어갔죠. 통로는 좁았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작게 떨면서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기사는 노인 옆 좌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디 가셔야 하는데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주머니를 더듬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없었어요. 손수건 한 장과 구겨진 영수증 몇 장, 그리고 낡은 명함 크기의 메모카드 하나가 나왔습니다. 기사는 그걸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글씨는 큼직했습니다. 힘이 없었죠. 떨림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볼펜으로 여러 번 덧그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34 김상윤. 주소만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는 없었습니다. 다른 정보도 없었죠. 여기 사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기사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7분. 차고지 복귀 시간은 이미 20분이나 지났어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742 복귀 확인 부탁합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어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일단 앉아 계세요. 그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하지만 차고지로 향하지 않았어요.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어요. 버스는 텅 빈 도로를 달렸습니다. 신호등만 규칙적으로 바뀌었죠. 뒷좌석에서 노인은 여전히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어요. 신발은 언제 벗었는지 그의 발밑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젖은 양말에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죠.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만 했어요.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 빗소리,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목적지는 논현동이었죠. 강남 한복판이지만 재개발을 기다리는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밤은 깊었고 도로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택시 한두 대가 스쳐 지나갔죠. 신호등만 규칙적으로 빨강,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100미러 넘어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여전히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세상은 어두웠고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선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논현동 골목은 좁았습니다. 가로등은 몇 개 꺼져 있었고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로 버스 바퀴가 지나갔어요. 재개발 예정지라 적힌 낡은 팻말이 가로등 아래 서 있었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불 켜진 집이 거의 없었어요. 기사는 버스를 세웠습니다. 골목 입구였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죠. 버스가 너무 컸습니다. 손님, 여기서 내리셔야겠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 손이 떨려서 멈췄어요. 끈을 묶지 못했습니다. 기사가 내려와 문을 열고 노인의 팔을 잡았어요. 천천히 내리세요. 노인은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갔어요.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어깨를 적셨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정수리에도 떨어졌어요. 기사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우산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쓰던 검은 우산이었어요. 펼쳐서 노인의 머리 위로 씌워줬죠. 이쪽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방향을 가리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골목 안쪽을 바라보기만 했죠. 기사는 메모카드를 다시 꺼내봤어요. 12-34번지.
골목 안쪽 어딘가였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노인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한 발 내딛고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내딛었죠. 기사는 노인의 팔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우산을 노인 쪽으로 기울여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깨는 비에 젖었어요. 골목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죠. 담벼락은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창문에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12번지, 18번지, 26번지. 번지수를 하나씩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가로등은 2개 중 하나꼴로 꺼져 있었어요. 어두운 구간에서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야 했죠. 그리고 마침내 12-34번지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녹이 슬어 갈색 얼룩이 졌습니다. 초인종은 있었지만 버튼이 깨져 있었어요. 안쪽 선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열쇠를 찾는 것 같았죠. 한쪽 주머니, 다른 쪽 주머니, 안주머니까지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손은 계속 주머니 속을 헤맸습니다. 점점 빨라졌죠. 조급해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철문 앞 시멘트 바닥에요. 빗물이 고여있는 곳이었죠. 열쇠가 없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빗소리에 묻힐 뻔했죠. 기사는 노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어요. 빗물이 바지를 적셨죠.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좀 찾아볼게요. 기사는 일어나 철문 옆 벽을 살폈어요. 경비실 같은 건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작은 우편함이 있었죠. 녹슨 우편함에는 광고지 몇 장이 꽂혀 있었어요. 그는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고장 난 거였죠.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는 분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조금 더 세게요. 실례합니다. 김상윤 선생님 찾아뵙고 싶은데요. 여전히 조용했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돌아섰어요. 노인은 그대로 앉아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로요. 어깨가 젖은 낙엽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기사는 다시 노인 옆에 앉았어요. 우산을 노인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죠. 누가 나올 거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빗소리만 골목을 채웠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마저 금방 사라졌어요. 기사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차고지에 연락해야 했죠. 하지만 무전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문 안쪽에서 불이 켜졌어요. 희미한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죠. 급한 발소리였습니다. 철문이 덜컹거리며 열렸어요. 잠옷 차림의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숨이 가빴어요. 30대 후반쯤 보였죠. 맨발이었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았어요.
여자는 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핏기가 싹 가셨어요. 아버지. 그녀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 고인 바닥에 무릎을 대고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노인은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죠. 집에 왔네.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스팔트 위로요. 빗물과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30분만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말끝이 흔들렸어요. 울음이 섞였습니다. 문단속을 안 했나 봐요. 아버지가 나가신 줄도 몰랐어요. 집안을 다 찾았는데 안 계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뒤로 물러났어요. 우산을 접었죠.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를 봤어요.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눈물 자국이 볼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습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여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됐습니다. 기사는 돌아섰어요. 골목 밖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저기요. 기사는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뒤에서 철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컥하고요. 기사는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버스로 돌아왔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고지로 향했어요. 새벽 4시 12분이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비는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관리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동료 한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야간 근무자였습니다. 야, 너 왜 이제 와?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로커에 가방을 넣었어요. 젖은 옷을 벗기 시작했죠. 무전 씹었다며? 팀장님이 찾으셨어. 응. 무슨 일 있었어?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 하면 탈난다.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너만 손해야. 회사는 안 도와줘. 기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말없이요. 그냥 손님 한 분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 뭐? 동료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쳤냐? 규정 위반이잖아. 회사 차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기사는 로커를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어요. 알아. 그럼 왜 그래? 보호자한테 연락하든지 경찰 부르든지 했어야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착하게 살면 호구된다. 전화번호가 없었어. 그래도 그렇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어. 기사는 동료를 봤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문제 안 생겨. 그리고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이었어요. 겨울 끝자락이었죠.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버스 안은 히터를 켜도 금방 식었어요. 기사는 여전히 같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7742번. 심야버스. 막차였죠.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길을 달렸어요. 그날도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승객을 다 내려보냈어요. 마지막 승객이 손 흔들며 내렸죠. 기사는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차고지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먼저 느껴졌어요. 주머니 속에서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였죠.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혹시 회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보세요? 김민수 씨 맞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목소리였죠. 네, 그런데요. 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입니다. 부인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꽉 쥐었어요. 뭐라고요? 집에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119로 이송됐고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는 시동을 껐어요. 다시 켰습니다. 손이 떨렸죠. 핸들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 무전을 넣었어요. 7742 긴급 상황 발생. 바로 병원 갑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버스를 몰았습니다. 핸들을 돌렸죠. 삼성서울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심야라 도로는 비어 있었죠. 신호를 다 지키면서 달렸습니다. 빨간불에서는 멈췄고 초록불에서는 속도를 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나올 때 조심해서 다녀와 하던 목소리가 들렸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버스를 세웠어요. 급하게 뛰어내렸죠. 김민수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3번 응급실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달렸습니다. 3번 커튼이 쳐진 침대였어요. 안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가 연결돼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차트를 들고 있었죠. 보호자분이세요? 네. 뇌출혈입니다. CT 찍어봤는데 출혈량이 많아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합니다. 기사는 아내를 봤어요.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가눌게요. 가슴이 아주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6시간 걸립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예정이고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클립보드에 여러 장의 종이가 끼워져 있었죠. 동의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술비 선납하셔야 해요. 얼마나 나올까요? 수술비만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중환자실 입원비는 하루 150만 원이고요. 최소 2주는 있어야 할 거예요. 기사는 계산을 했어요. 머릿속으로요. 수술비 2천, 중환자실 2주면 2,100만 원. 합치면 4,100만 원. 보험은요? 실손보험 있으세요? 네.
그럼 수술비 일부는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입원비는 보험 적용 한도가 하루 5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고요. 의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본인 부담금이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기사는 통장 잔고를 떠올렸어요.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모아둔 돈 전부였죠. 일단 수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선납금 1,000만 원 입금 확인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원무과에서 계좌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계좌번호를 적어줬어요. 메모지예요. 기사는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ATM 기계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넣었죠.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어요. 200만 원이 모자랐죠. 카드론을 알아봤습니다. 한도 조회를 했어요. 300만 원이 나왔죠. 전부 끌었었습니다. 1,100만 원을 병원 계좌로 입금했어요. 간호사에게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수술 들어갑니다. 아내가 침대째로 복도를 지나갔어요. 수술실로 향했죠.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었습니다. 기사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잠깐이었지만요. 괜찮을 거야. 금방 끝날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 표시등이었죠. 기사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복도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0분. 복도는 조용했어요. 가끔 간호사가 지나갔고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모았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 50분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빨간 불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기사는 벌떡 일어섰어요. 정말요? 네. 출혈 부위 제거했고 혈압 안정됐어요. 다만 아직 의식은 안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 봐야 해요. 언제쯤 깨어나요? 그건 장담 못 드립니다. 뇌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빠르면 23일, 늦으면 일주일도 걸릴 수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나머지 정산하셔야 해요. 원무과 가시면 안내해 드릴 거예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중환자실 앞에서 30분을 기다렸어요. 면회는 하루 2번, 한 번에 10분만 가능했죠. 오후 2시와 저녁 7시였습니다. 오후 2시 첫 면회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손을 소독하고 가운을 입었어요.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들렸어요. 삐, 삐, 삐. 심전도 모니터 소리였죠.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 개의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링거, 산소호흡기, 심전도.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기사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여보, 나야. 수술 잘 끝났어. 의사 선생님이 잘 됐대. 이제 괜찮을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빨리 깨어나. 우리 집에 가자. 응? 아내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금방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손목시계를 가리키며요. 기사는 아내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요. 조금 있다 다시 올게.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원무가로 내려갔습니다. 1층이었죠.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수술비 나머지 90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비는 일주일 단위로 선납하셔야 해요. 1,050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그럼 분납 신청하실래요? 일단 500만 원만 입금하시고 나머지는 일주일 안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창구를 나왔습니다. 계산을 다시 했어요. 머릿속으로요. 지금 당장 500만 원, 일주일 뒤 400만 원,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비 일주일치 1,050만 원, 합계 1,950만 원.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카드론도 이미 한도가 찼죠. 기사는 병원 로비로 내려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환자복 입은 사람, 보호자, 의사, 간호사 모두 바빴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대출 앱을 켰어요. 한도 조회를 했죠. 이금융권 최대 1,000만 원. 금리는 연 18%였습니다. 높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 뒤 승인 문자가 왔어요. 500만 원을 병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남은 돈 500만 원. 일주일 뒤 필요한 돈 1,450만 원. 기사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계산이 안 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2월의 겨울 하늘이었죠. 3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기사는 회사를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면회 시간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아내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아. 내가 좋아하는 겨울 햇살이야. 대답은 없었어요. 우리 집 화분에 물 줬어. 걱정 마. 기계음만 울렸습니다. 빨리 일어나. 같이 퇴원하자. 응? 아내의 얼굴은 변함이 없었어요.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입원비 추가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분 정산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은 돈 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통장이 다시 비었습니다. 기사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앞에 섰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옆에 여자 1명이 더 있었어요. 기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알아봤어요. 3개월 전 논현동 골목에서 봤던 그 딸이었습니다. 여자도 기사를 알아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저 혹시... 기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요. 기억하세요? 네. 여자는 옆에 있던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정중하게 두 손으로 내밀었죠. 대륜그룹 비서실, 실장 박정훈. 기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종이였어요.
저희가 어떻게 찾아뵙게 됐는지 설명드릴게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3개월 전 제 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주신 분이시죠? 네. 그날 이후로 계속 찾고 있었어요. 버스 회사에 문의했더니 7742번 노선 기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출근을 안 하신다고 해서 여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부인분이 입원하셨다고 들었어요.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흰색 봉투였습니다. 두꺼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기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그날 새벽 제 아버지는 대륜그룹 창업주 김상윤이었습니다. 기사는 눈을 깜빡였어요. 대륜그룹. 이름을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건설, 유통, 물류를 하는 중견기업이었어요. 아버지는 1955년생이세요. 전쟁 직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라셨죠.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습니다. 2학년 때 그만뒀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17살에 건설 현장 막노동으로 시작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셨죠. 번 돈은 전부 저축하셨어요. 술도 담배도 안 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어요. 24살에 작은 철물점을 차리셨어요. 건설 자재를 직접 배달하시면서 신용을 쌓으셨죠. 32살에 건설 자재 유통회사를 세우셨고요. 기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40대에 건설업 면허를 따셨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셨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게 아버지 경영 철학이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0년에 회사를 상장시키셨어요. 2015년에는 유통, 물류까지 확장하셨고요. 지금 그룹 매출이 2조 원, 직원이 5천 명입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됐어요. 기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웠어요. 깜빡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작년부터는 가족도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아졌어요. 회사 이름도 자기 이름도 기억 못 하실 때가 있었죠. 여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잠깐 눈을 붙였어요. 정말 30분만 자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가신 줄 몰랐습니다. 일어났을 때 집안에 안 계셔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회장도 아니었고 창업주도 아니었어요. 그냥 길 잃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버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택시는 아버지를 태우지 않았어요. 귀찮다고 보호자 없으면 못 태운다고 했죠. 지나가던 차들도 다 그냥 지나갔어요. 여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병원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기사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뒤로 빼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여자가 봉투를 기사 손에 쥐어줬습니다. 강하게요. 제가 드려야 해요. 아버지를 사람으로 봐주신 분께. 기사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무거웠습니다. 이건 5천만 원 입금 확인증입니다. 병원 원무과 계좌로 이미 입금했어요. 기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알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선생님이 돈을 바라고 그러신 게 아니란 거 알아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운 거죠. 당연한 일을 하신 거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선생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죠. 여자는 기사를 받습니다. 눈을 똑바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손해보지 않도록요. 기사는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 이거 정말 받으세요.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뭔지 아세요?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래요. 돈도 사업도 명예도 아니고 사람.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막상 치매가 오니까 아무도 아버지를 사람으로 안 봐주더라고요. 그냥 돈 많은 노인, 관리해야 할 환자, 귀찮은 존재, 그렇게만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만 달랐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이름도 직함도 재산도 몰랐잖아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도운 거죠. 기사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요. 제가 더 감사드려요. 박정훈 실장이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여자의 명함이었어요. 대륜그룹 부회장 김서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섰어요. 기사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참, 아버지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요. 가끔 제 얼굴도 알아보세요. 다행이네요. 네. 선생님, 부인분도 꼭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여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복도를 걸어갔죠. 기사는 봉투를 들고 원무과로 갔습니다. 입금 확인됐어요. 5천만 원 맞으시죠? 직원이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당분간 추가 비용은 없으실 거예요. 중환자실 입원비도 한 달치 선납돼 있습니다. 기사는 영수증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면회 시간까지 30분 남았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하늘이 파랬습니다. 기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켰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김상윤 대륜그룹.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맨 위에 뉴스 기사가 보였습니다. 대륜그룹 김상윤 명예회장, 투병 중, 맨손으로 일군 신화건설업계 산증인. 기사를 클릭했어요. 김상윤 명예회장 70은 1955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다. 625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으며 중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다. 17세부터 시작한 막노동 생활.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다.
번 돈은 모두 저축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미래를 모으는 거다라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24세에 작은 철물점을 열었다. 건설 자재를 직접 배달하며 신용을 쌓았다. 제때 배달하고 제값 받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32세에 건설자재 유통회사 대룡상사를 설립했다. 40대에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정직과 성실을 경영 철학으로 삼았다.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한 말이 있다. 사람을 보라. 돈은 나중이다. 1990년대 외환위기 때도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다.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이 진짜 동료라며 임금 삭감 없이 위기를 넘겼다. 2010년 대룡건설을 코스닥에 상장시켰다. 2015년에는 대룡유통, 대룡물류를 거느린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현재 그룹 매출 2조 원, 직원 5천여 명. 업계에서는 신뢰의 상징으로 불렸다. 하지만 2022년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3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현재는 장녀 김서연 C38가 그룹 부회장으로 경영을 맡고 있다. 기사는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3개월 전 그날 밤, 비 오는 새벽 버스 안. 그 노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기사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을 보라. 돈은 나중이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손을 소독하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이 조금 떴어요. 간을 깨요. 여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요. 기사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깨어났구나.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걱정했지. 아니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기사는 아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고마워. 살아줘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조금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소리로 들렸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일반 병동으로 옮겼죠. 6층 병동이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어요. 걷기 연습, 말하기 연습,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기사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7742번 노선, 심야버스. 그날 밤도 비슷했습니다. 겨울 끝자락이라 창문에 김이 자꾸 서렸고 기사는 정류장마다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봤어요. 예전엔 승객 없으면 바로 출발이 몸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빈 좌석이라도 시선을 한 번 더 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막차 시간엔 특히 그랬죠. 누가 잠깐 졸았다가 놓칠 수도 있고 누가 길을 잃고도 말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첫 주는 아내가 병원에 있던 때처럼 마음이 자꾸 앞으로 쏠렸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어도 머릿속엔 재활병동 복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 면회 시간에 맞춰 죽 끓여 갖다 주던 날들, 휠체어를 밀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날들. 아내는 말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고 손에는 힘이 돌아오고 있었죠. 다만 웃다가도 어느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사가 새벽 근무를 나갈 때면 아내는 문 앞에 서서 외투깃을 세워줬어요. 예전처럼 조심히 한마디 하고 손을 떼지 못한 채요. 차고지에 들어가면 동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병원비 이야기는 소문이 빨랐어요. 누가 물었습니다. 진짜 그 돈 해결됐대? 기사는 응하고만 대답했어요. 길게 말하면 누군가를 다시 끌어다 세우는 것 같아서요. 그날 논현동 골목에서 여자가 무릎을 꿇던 장면이 아직 눈앞에 남아 있었거든요. 말이 길어지는 순간 그 장면이 값으로 바뀔까봐 기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새벽 휴게실에서 그날의 동료가 커피를 타다 말고 기사를 불렀어요. 컵을 쥔 손이 잠깐 멈췄죠. 야, 그때 내가 말 심했지. 기사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봤어요. 교대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동료는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우리 아버지도 자꾸 길을 헷갈려 하셔. 전화도 못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더라. 그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에 공기가 잠깐 멎었습니다. 기사는 커피 냄새 속에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동료는 그제야 컵을 내려놓고 기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뭔가 더 하려다 그만뒀고요. 그 주말 아내가 휠체어 없이 복도 끝까지 걸어봤습니다. 보호자용 슬리퍼를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기사는 뒤에서 한 번도 앞질러 걷지 않았어요. 아내가 넘어질까봐 손을 뻗어두면서도 잡아 끌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벽 손잡이를 잡고 숨을 고르고 다시 한 발 내디뎠죠. 병동 창문 밖으로는 겨울 햇빛이 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 다시 밥할 수 있겠지? 아내가 물었어요. 말끝이 가늘게 떨렸고 기사는 그 떨림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그날 저녁 기사는 병원 1층 편의점에서 두유를 2개 샀습니다. 무인 계산대 앞에서 아내가 잠깐 멈췄어요. 화면 글씨가 작았죠. 손가락이 허공에서 몇 번 맴돌았습니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화면 오른쪽에 글자 크게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바코드를 찍고 결제를 눌렀어요. 작은 삑 소리가 나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진 표정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내는 집 현관 앞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도 바로 들어가지 못했죠. 기사는 아내 옆에 서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날 아내는 기사의 손을 먼저 잡았어요. 예전처럼 당연히 지나치지 않고요. 그날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서 내가 살아났나 봐. 기사는 대답 대신 손에 힘을 조금 더 줬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아서요. 봄비가 다시 내리던 어느 새벽 7742번 막차에 노인 한 분이 탔습니다. 젖은 우산을 들고 서서 목적지를 잘못 눌렀는지 내릴 때가 지나도 망설였습니다. 기사는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기사를 봤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렸습니다. 기사는 노인이 인도 쪽으로 발을 완전히 옮기는 걸 확인하고서야 문을 닫았어요.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내며 앞유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규정은 여전히 촘촘했어요. 그런데 그 틈새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기사는 알게 됐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돈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눈으로 돌아왔다는 것도요. 사람은 누구나 약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대단한 말이 아니라 문을 한 번 더 열어주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를 지켜준 선택은 생각보다 멀리 돌아 자기 집 문 앞까지 따라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